안녕하세요. 톡톡사연 박주환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똥 차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요. 오늘 사연자분은 벤츠가 온 게 아니라 벤츠를 그냥 찍어버렸는데요. 아주 속 시원한 사연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빨리 만나볼까요? 그럼 톡톡사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크게 성질을 부렸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니에요. 대학은 나오긴 했는데 지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뭘 하고자 하는 열의도 없었고 요즘은 그런 식으로 스펙 관리하면 취직하기 힘들잖아요. 사실 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학점 관리도 안 하고 스펙 관리도 안 하고 하고 싶은 일은 없고 그런 식이었으니까 당연히 취직도 그럴듯한 곳엔 하기 힘들었죠. 그렇다고 집안이 풍족해서 어학을 외국에 나가 공부할 수 있고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런 집이 사실 대한민국에 몇이나 있겠어요. 전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지방대를 대충 나와서 대충 중소기업에 취직한 채 몇 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 그냥 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진짜 완전 10명 이내의 직원들이 다니는 아주 작은 기업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런저런 잡다한 일들을 하며 20대를 호송세월했죠.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구가 소개해준 남자랑 사귀게 돼서 20대 후반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소기업에서 대충 몇 년 일하다가 결혼하는 거라 사실 모아놓은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주 한숨을 푹푹 쉬면서 결혼 자금을 도와주셨죠. 저희 친정도 완전 보통 서민 집안이라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이 결혼한다고 하니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는 느낌이었어요. 그건 지금 생각해도 죄송하네요. 게다가 남자친구도 저랑 비슷한 성향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결혼한다고 마음먹었을 땐 저하고 성향이 참 잘 맞을 것 같았기 때문에 결혼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둘 다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게으르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 모으거나 그러진 못하는 성격들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도 사실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시댁에서 도움받게 되었어요. 시댁도 저희네 사정이 비슷해서 엄청나게 한숨을 푹푹 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행인 건 저나 남자친구 모두 많이 벌거나 모으진 못해도 많이 쓰진 또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결혼식도 아주 소박하게 하기로 했고 가장 돈이 덜 드는 공장제 웨딩홀 중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곳을 골랐죠. 사실 저는 웨딩드레스나 메이크업 같은 것에 크게 관심 없었어요. 사진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 미인도 아닌데 그날 하루 예뻐봤자 어땠어요? 괜히 힘든 드레스 입고 힘든 하이힐 신고 하루 종일 고생이나 하는 날이지. 그래서 저는 아무 미련 없이 결혼식을 최소로 줄이고 돈을 적게 쓴 뒤 그 돈을 전부 직구하는 데 썼어요. 신혼여행도 둘 모두 여행 싫어하고 게으른 타입들이라 국내에서 제주도 호텔이나 가서 틀어박혀 있다 왔거든요. 사실 여행도 지금은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데 왜 신혼여행이라고 꼭 거창하게 다녀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돈 소비를 줄였다고 해봐야 집 구할 때 들어가는 돈은 단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큰 욕심 버리고 작은 원룸에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큰 곳에 월세로 사는 것보단 낫겠더라고요. 그럼 아무리 게으른 우리라도 돈을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각자 게으르고 적극적으로 뭘 하기도 귀찮은 사람들이라 최대한 돈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남편한테는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이미 결혼한 지 3년 정도 된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 아이도 있었죠. 남편은 저랑 같이 저녁 먹으면서 동생이 창피하다고 고개를 젓기도 했어요. 그 둘, 재수 씨랑 동생 말이야.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거잖아. 아, 저런. 동생 군대 다녀오고 나서 바로 사귀면서 동거하더니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애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 엄마 거의 쓰러질 뻔했어. 아, 그러셨겠다. 그거 보통 일 아니었을 텐데. 아휴, 말도 마. 그런데 어찌나 뻔뻔한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집에 집 해달라 차 해달라 난리를 치더라. 엄마랑 아빠 거의 넘어가실 뻔했어. 아휴, 고생하셨네. 전 혀를 찼어요. 남편도 혀를 내두르더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동생이 동서랑 동거를 먼저 하다 혼자 임신을 했고 그냥 밀고 들어와서 사는 거라고 하더군요. 제대로 된 결혼식도 치르지 못했고 혼인신고만 하고 집 얻어서 사는 게 시작이었대요. 결혼식을 치르기엔 너무 쪽팔려서 그랬다나요? 그래도 지금은 사람 꼴하고 살아서 다행이지. 잘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 아파트도 큰 데로 갔고 차도 엄청 좋은 거 타고. 요즘 뭐 일이 잘 되나 봐? 사업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된대. 뭔진 나도 모르는데 나한테도 자꾸만 같이 하자고 해서 거절하느라 혼났어. 왜 거절했는데? 사실 내 동생이지만 걔 못 믿거든. 전 안타까웠지만 한편으론 또 이해도 갔어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시동생은 평생 동안 신뢰를 전혀 쌓지 못한 것 같았어요. 사실 저 정도로 신뢰 못 쌓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순하고 게으른 남편이 동생만큼은 절대 못 믿는다고 질색하더군요. 사실 난 저런 애랑 결혼했다는 면에서 재수씨도 좀 이상해. 아주 둘이 평소에 잡아먹을 듯이 전쟁처럼 싸우기도 하거든? 근데 또 좋을 땐 정말 죽고 못 살게 좋더라고. 너무 극단적이라서 이상할 정도야. 아휴, 그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 난 싸우는 거 생각만 해도 싫은데.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러고 산다, 사실.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어요. 사실 저도 남편도 사귀고 나서부터는 아예 싸운 일이 없었어요. 서로 싸우느니 그냥 참고 만다 하면서 넘어가기도 했고 둘이 그만큼 성격이 잘 맞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실은 저도 아주 극단적으로 화가 치밀면 눈이 돌아서 막 나가는 경우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잘 만났다고 보는 게 맞았어요. 남편은 아직 제가 화난 걸 보지 못해서 완전히 눈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은 일이기도 했고요. 시동생네 집은 좀 희한하긴 했어요. 동서는 시조카를 계속 엄청나게 예뻐하면서 가족 단톡에 거의 매일 사진을 올렸어요. 그것도 본인하고 같이 찍은 셀카를 올릴 때가 많았죠. 사실 저는 셀카를 시부모님까지 계시는 단톡에 올린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는데 동서는 그게 아무렇지 않았나 봐요. 정말 신세대다 하긴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는데 말이죠. 혼자 임신으로 결혼한 거면 아무래도 좀 조심하고 살 법도 한데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뭐 그거야 그렇다 칠 수 있어요. 하지만 돈 씀씀이도 아주 남달랐어요. 시조카는 남자애였는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빈말로라도 잘생겼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눈은 실눈에 얼굴은 머리통이 너무 크고 코는 들창코였거든요. 지금 동서랑은 너무 다른 얼굴이고 시동생도 너무 다른 얼굴이라서 대체 저 이목구비가 누구한테 나온 건가 궁금해질 정도였죠. 그런데 그런 시조카에게 동서는 아주 명품만 골라서 입히더군요. 그것도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다른 옷을 입은 모습이라 전 순수하게 궁금했어요. 대체 애 옷을 한 달에 얼마치씩이나 사서 입히나 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그때 아이 계획을 좀 세우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기르면 혹시라도 동선의 애랑 비교가 될까봐 좀 겁이 나기도 했어요. 동선의 애는 돈 잘 버는 부모 덕분에 호강하면서 살고 돈도 잘 쓰면서 사는 반면 우리 애는 게으르고 능력 없는 부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에서 자라게 될까봐 그런 것이 무서웠죠. 남편에게 그런 말하면 왜 미리 그런 걱정부터 하냐고 웃기만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애는 건강하고 자유롭게 자라는 게 최고야. 하지만 동선의 애는 정말 좋은 옷도 많이 입히고 잘 자라고 있단 말이야. 잘 자라긴. 걔 얼굴 봐라. 나중에 얼마나 갈아엎어야 사람 꼴이 될지 알 수가 없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긴. 근데 나도 그 이목구비가 대체 엄마랑 아빠 중에 누구 닮은 건지 궁금하더라. 우리 시댁에 최소한 저렇게 생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재수씨가 성형을 많이 했다고 하긴 하더라고.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말을 들어보니 시동생이 처음엔 동서의 외모에 빠져 혼전 임신까지 시키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고서 놀라 자빠질 뻔했다나요? 너무 달라서 못 알아봤대. 이름하고 귀 모양 보고서 알아다더라. 아유, 진짜 못 말리겠다. 그래서 애가 그 모양으로 나왔구나. 그랬나봐. 저희는 그 이야기하며 웃었어요.
저나 남편이나 상당히 소박하고 평범한 생김새인 사람들이었지만 최소한 그렇게 막 갈아엎고 살고 있진 않았기 때문에 애가 태어난다고 해도 자신이 있었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너희 부모 닮은 거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동서가 그렇게 온통 명품으로 휘감고 애까지도 명품으로 도배하는 것도 뭔가 자존감 문제인 것 같긴 했어요. 본인도 인정받고 싶은데 도무지 인정받을 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생기는 심리적인 문제 말이죠. 하기야 돈을 잘 버는 것 같긴 하더군요. 사업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지 아파트도 좋은 곳에서 살고 있었고 차도 엄청나게 좋은 걸 타고 다녔어요. 게다가 부부가 서로 다른 차 타고 다녔는데요. 저희는 작은 마티즈를 제 것으로 뽑고 남편은 소나타를 뽑았다가 결국 소나타도 팔아버렸어요. 남편은 뚜벅이로 다니는 게 차라리 편안하고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했죠. 우리는 게을러서 사실 뭘 안 써야 돈이 모일 거야. 남들처럼 부업하고 쓰리잡 포잡은 못하니까 말이야. 맞는 말이긴 해. 좀 덜 쓰면 더 모이겠지. 에휴, 우린 잘 못 버니까. 남편하고 농담처럼 그렇게 말하긴 했는데 사실이기도 했죠. 저희는 그렇게 잘 벌 수가 없는 월급쟁이들이었거든요. 저는 결혼 후에는 그나마 직장을 좀 다니다가 어느 순간 때려치워버렸어요. 진짜 지겹고 싫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여전히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서 다니고 있었죠. 혹시라도 이직할 생각 없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이 회사가 너무 편하고 널널해서 다른 회사 가면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그 심정 너무 잘 이해했거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서로 다른 입장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적게 벌어도 안정적으로 모으고 아끼는 쪽이 훨씬 좋다고 하셨고, 시아버지는 한 번 벌어도 많이 벌어서 왕창 쓰는 시동생네 쪽을 더 좋다고 보셨죠. 시동생네는 시부모님 댁에 갔어도 항상 아주 최상급의 과일이나 한우 같은 걸 사다 드려서 시아버지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론 그런 종류의 선물 좋아하시긴 했지만 쓸모없다고 여기시기도 했죠. 특히 추석 명절에 그런 걸 들고 가면 시어머니가 항상 일침을 놓으셨어요. 선물이라는 게 다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걸 주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그냥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아이, 엄마,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요.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골라서 사왔구만. 열심히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제일 비싼 걸로 골라왔겠지. 아님 너희가 사구를 사올 순 없어. 사구를 뭐 어때서? 너 우리 집 인덕션인 거 모르니? 인덕션에서는 오랫동안 사구를 끓여서 육수를 낼 수가 없어. 이걸 어디다 쓰라고 사온 거니? 뭐 비싸기야 했겠지. 한우라고 되어 있으니. 그런데 이건 너희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온 게 아니야. 그냥 비싼 거 선물이라고 내놔서 과시하려는 것뿐이지. 시어머니는 예리하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동생이나 동서는 별다르게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곤 했죠. 하지만 그 후에는 꼭 저한테 화살이 돌아오곤 했어요. 형님은 오늘 선물 뭐 사오셨어요? 나? 나는... 저는 좀 민망했어요. 저는 그냥 홍삼 세트랑 뭐 비슷한 종류의 파우치, 건강식품을 가져갔거든요. 추석이라 물론 챙겨드려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막 엄청난 가격대의 물건을 사서 마구잡이로 선물 드릴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남편이 외벌이인 데다가 그렇게 연봉이 높지도 않으니 당연했죠. 아휴, 이런 걸 선물이라고 가져오셨어요? 이거 뭐 백화점에서 20만 원도 안 하는 것인데? 아니, 그래도 이게 건강에 좋다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 연세에 좋다고 해서. 아니, 이건 뭐냐? 또 홍삼이야? 이들은 매번 홍삼만 사오는 거냐? 이게 싸서 그렇지? 저희가 머뭇거리면서 내놓은 선물에는 시아버지가 투덜거림 담당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항상 저희 선물이 마음에 안 찬다는 듯이 말씀하시곤 하셨죠. 너희는 말이다. 좀 부지런하게 욕심을 내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 돼. 너희 동생 부부처럼 말이다. 아니 어쩌자고 젊은 애들이 그렇게까지 느릿느릿 게으른 거냐? 응? 그러니까 너희가 돈도 못 벌고 이렇게 선물도 매번 같은 거, 더 저렴한 것만 찾아서 갖고 오는 거 아니냐? 시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더 부지런해지라고 강조하셨어요. 하지만 반면 시어머니는 그런 소리 말라면서 시아버지를 밀어내곤 하셨죠.
사람은 살면서 허영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 너희는 그렇게 계속 성실하게만 살면 된다. 아, 무슨 놈의 돈타령이야, 돈타령은. 아니, 당신. 그래도 돈이 있어야 잘 살고 우리도 호강도 하지. 당신은 호강하고 싶어서 애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모자란지. 시어머니는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시는 편이라 저희가 있는 앞에서도 시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그대로 다 하셨어요. 저희는 그 덕분에 두 분 옆에 있으면 웃을까봐 입을 깍 다물어야 했죠. 그날도 시아버지는 아주 억울한 얼굴이 되셨고 저희는 웃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희랑 시동생네 부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격으로나 생활 방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달랐죠.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정반대였고 서로 당연히 잘 맞지도 않았어요. 시동생 내에는 항상 모든 것을 과시하려 들었는데 저희 부부는 아예 과시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었고요. 시동생하고 동서는 서울 나름대로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어요. 고급스러운 주상복합이었는데 대체 돈을 얼마나 잘 벌면 저기 사나 하고 봤더니 가격이 상상 초월이더군요. 솔직히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부티나는 곳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우리 몸 누울고만 있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차도 그랬어요. 시동생이랑 동서가 서로 다른 차를 탔는데 시동생은 볼보를 탔고 동서는 벤츠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니, 얼마나 잘 벌면 저렇게 둘이 서로 다른 외제차를 타고 다닐까 싶었죠. 거기에 애하고 부부가 둘 다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니까 당연히 대단해 보일 수밖에 없었죠. 저요? 저는 마티즈를 탔고 남편은 아예 차를 팔아버렸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당연히 저희가 굉장히 못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희 생각에도 아무래도 시동생네하고 저희는 생활 격차가 굉장히 큰 편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뭐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따지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긴 했지만요. 하지만 이래저래 따지면 여러모로 속상하긴 했어요. 비슷한 또래 나이인데 한쪽은 완전 잘 살고 한쪽은 평균치조차 되지 못하니까요. 저희가 그만큼 노력 안 하고 편하게 사는 건 맞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속상함을 상쇄시켜주진 또 않잖아요. 그게 제일 나타날 때가 아무래도 시댁 가서 차를 주차할 때였어요. 시댁은 단독주택이라서 저희가 차를 주차할 공간이 딱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래도 시댁 차 외에 2대의 주차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문제는 그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2대가 딱 달라붙어 주차가 된다는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마티즈 한 대하고 벤츠 한 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요. 누가 봐도 마티즈랑 벤츠 그만큼 주인 차이도 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평상시엔 제가 그런 거 진짜 신경 쓰는 타입이 아닌데요.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무지 신경이 쓰였어요. 게다가 시아버지는 매번 저희가 주차할 때마다 나와서 지켜보면서 매번 저희한테 잔소리 하셨거든요. 너희도 돈 빨리 벌어라. 이 차가 이게 뭐냐. 벤츠 앞에 세우려면 최소한 소나타나 그랜저는 돼야 하지 않냐. 정말 상상 초월로 하여간 희한한 소리들을 다 들었어요. 아니, 누가 뭘 타고 다니든 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이런 소리들을 계속 들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도 시댁에 모여서 밥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랑 사이가 좋고 대화도 잘 통해서 사실 시댁 가서 밥 먹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워낙 시어머니 음식 솜씨가 좋고 해서요. 공짜로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뭐. 그런데 동서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얼굴만 보면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돈 좀 아끼고 살라고 근검절약하라고 잔소리 하시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제대로였던 모양이었죠. 그래서인지 동서는 항상 저보다 늦게 오곤 했는데 그날따라 좀 일찍 왔더라고요. 그래봤자 저보다 늦었지만요. 한 발 늦은 동서는 제 뒤에 차를 대놓고 웃었어요. 형님, 빨리 세우세요. 그래야 제 차가 들어가니까요. 알았어. 잠깐만. 마티즈는 작아서 어디에나 세우기 쉬운 장점이 있죠. 저는 뒷차가 벤츠라서 크니까 자리 좀 편하게 주차하란 뜻에서 상당히 옆으로 바짝 붙여서 주차를 했어요. 한마디로 배려를 했다는 뜻이죠. 어머, 형님, 자리 넓어서 좋다. 역시 형님, 마티즈 타고 다녀서 좋아요. 형님하고 마티즈가 어울리기도 하고. 동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분명히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묘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묘하게가 아니라 대놓고 기분이 나빴죠.
아니, 난 기껏해서 지 생각한다고 편하게 되라고 비켜줬는데 이렇게 빗대놓고 비꼬는 소리를 하니까요. 동서는 항상 저런 식이라서 이제 익숙해질 만도 했건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뒤로 물러나서 동서가 차를 세우는 것을 바라보았죠. 동서는 솔직히 차만 벤츠일 뿐이지 운전 실력은 형편없었어요. 그날도 주차하는데 이상하게 아슬아슬하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걱정하면서 지켜보았어요. 저러다 담벼락 같은 곳에 박아버리거나 하면 운전자도 다치고 차도 다치고 큰일이잖아요. 동서는 열심히 바퀴를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했지만 영 주차를 못하더군요. 어지간한 차면 제가 대신 주차해주겠다고 할 텐데 벤츠라서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동안 동서는 벤츠를 크게 뒤로 뺐어요. 좀 과감하게 들어가 볼게요. 뒤에서 보고 있는 저를 의식한 것인지 동서가 크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앞으로 나갔죠. 너무 빠른데?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동서는 너무 엑셀을 세게 밟았고 그 결과는 뻔했죠. 동서의 벤츠는 뒤로 물러났다가 제법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고 그 앞에는 제 가엾고 작은 마티즈가 있었어요. 어머, 어떡해.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는 제 마티즈 쪽으로 달려갔어요. 꽤 오래 탄 차이긴 했지만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온 차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큰 벤츠한테 박혔으니 마티즈가 무사할 리 없었죠. 마티즈의 조수석 쪽 문이 완전 오그러졌고 도저히 이게 제대로 수리가 될지 모르겠는 수준이 됐어요. 저는 거의 손이 떨려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해온 차인데 한순간에 이 꼴이 되다뇨. 그래도 사람이 먼저니까 저는 일단 벤치로 가서 동서가 괜찮은지를 살폈어요. 동서도 놀랐는지 가만히 엎드려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죠. 저는 혹시라도 사람이 다쳤나 해서 놀라 동서를 불렀지만 가만히 있던 동서는 슬금슬금 일어났어요. 사고 쳤네. 세상에. 동서 조심해야지. 잘못하면 다칠 뻔했잖아. 그러게 말이에요.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동서는 한숨을 쉬더니 조심스레 안전벨트를 풀고 밖으로 나왔어요. 진짜 벤츠가 좋은 차이긴 한 건지 마티즈가 그 모양 그 꼴이 되었는데도 벤츠는 도색만 좀 벗겨진 정도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조차도 가슴 아프다는 듯이 쓰다듬으면서 투덜거렸어요. 이거 또 돈 많이 들어가겠네. 아유, 동서, 사람 안 다친 게 다행이지. 물론 그렇죠, 형님. 동서는 갑자기 생각거리면서 오더라고요. 그건 그렇고요, 형님. 이거 마티즈는 똥차니까 수리 안 할 거죠? 저는 순간 그 말에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잘 못 알아듣겠더군요. 아니, 지금 누구 때문에 차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고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속에 타들어가는데 이런 소리를 하다뇨.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동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동서는 전혀 저한테 미안한 기색이 없이 그저 자기 벤츠만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있더군요. 동서, 그래도 이거 수리비 얼마 나올 건지 물어보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뭐가요? 마티즈야?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별거를 다 본다는 듯한 얼굴이 됐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죠. 아니, 본인이 잘못해서 차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곤 저 표정이 대체 뭐란 말인가 싶더군요. 그거 그냥 폐차하세요. 아니, 그럼 우리 새 차 사줄 거야? 아니, 그걸 왜 제가 사드려요? 형님이 새로 하나 뽑으셔야죠. 지금 동서가 잘못 운전해서 우리 차 망가뜨린 거잖아. 수리비도 안 줘. 그냥 폐차하면 차는 우리 돈으로 사라고? 아니, 제정신이야?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져갔어요. 하지만 동서는 전혀 미안하다는 듯한 얼굴이 아닌 채 입으로만 죄송해요 죄송하면서 자기 벤츠만 쓰다듬더라고요. 솔직히 형님, 벤츠랑 마티즈는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제 차에도 지금 기스가 나서 좀 힘들어요. 이거 수리비 정말 엄청나게 든단 말이에요. 동서는 그렇게 헛소리를 해댔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턱 막히고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치솟는 듯한 기분이 됐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마티즈의 트렁크로 갔어요. 트렁크를 여니까 거기에 공구함이 있었죠. 혹시 몰라 차 안에 공구함을 가지고 다니길 참 잘했다 싶더군요. 전 거기서 망치 하나를 꺼냈어요. 처음엔 작은 망치 하나를 꺼냈다가 아니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서 큰 망치를 꺼냈죠. 거의 제 팔뚝보다도 큰 망치였어요. 동서는 계속 벤츠가 기스난 곳을 쓰다듬고 또 뭔가 잘못된 곳은 없나 신경 쓰느라 제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난 채로 망치를 들고 벤츠 앞으로 갔죠. 아마 누가 봤으면 호러영화냐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 순간 동서가 진짜 공포영화 주인공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망치를 높이 들어올렸다가 그대로 내리 찍었어요. 원래 이런 종류의 복수는 아주 확실하게 끝내야죠. 어설프게 했다간 도리어 역효과예요. 망치가 내려 꽂히면서 그 잘난 벤츠의 표면이 빠그라졌어요. 아, 솔직히 속이 시원하더군요. 금속끼리 부딪히는 듣기 싫은 소리가 났지만 뭐 어쩌겠어요.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계속해서 내려 찍었어요. 망치가 벤츠 표면을 부술 때마다 이상한 쾌감이 있더군요. 그럴 때마다 동서는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시댁에서 뛰쳐나온 시아버지도 새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마치 미친 여자처럼 보였겠죠. 마구잡이를 때려서 벤츠를 부수고 있었으니까요. 그만해라 첫째야. 아 이게 뭐냐? 형님. 저는 망치를 내려놓았어요. 제법 무거운 크기라서 그거 휘둘렀다고 땀이 조금 나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망치를 땅바닥에 두드렸죠. 자, 이제 쌤쌤이야. 그렇지? 순간 시아버지도 동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아마 망치를 들고 웃고 있는 제가 정말 좀 이상해 보였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 자신이 이상한 건 잘 알았는데 그게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시원해서 좋더군요. 저는 망치를 얼른 마티즈 안에 옮겨놓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동서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누가 먼저 쳤지? 동서가 먼저 쳤어. 그러니까 내 차 제대로 돌려놔.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댁으로 들어가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면서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셨어요. 전 얌전히 시어머니께 상황 설명을 했고 시어머니는 혀를 차셨어요. 아휴, 내 언젠가 그렇게 터질 줄 알았다. 너도 너무 참았고 쟤도 너무했어. 제가 너무 참았나요? 그래, 너 너무 참았어. 그게 절대 좋지가 않단다. 네. 시어머니는 혀를 차시고는 계속해서 음식만 하셨어요. 딱히 저를 탓하시는 눈치도 아니었죠. 그제야 제가 참 과격했다는 게 실감이 됐어요. 그 짓을 지켜본 동서가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도 실감이 나고요. 그런데 후회되긴커녕 아주 재미있었다는 기억만 남았고 저는 제가 좀 많이 과격한 편인가 그런 부분이 고민이 됐어요. 그날 시댁에서 밥 먹으면서도 동서는 제 눈치를 살피면서 계속 뭐라고 제대로 말도 못하더군요. 시동생이 나중에 왔는데 주차장을 봤는지 경쾌한 말투로 농담을 하려고 들었어요. 아니 여보, 대체 뭐 하느라 주차를 그렇게 한 거야? 마티즈가 아주 고물이 되어 있던데? 혹시 당신 다친 건 아니지? 마티즈보단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시동생은 아주 재치에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듯이 와하하 하고 웃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어이도 없고 부부가 쌍으로 똑같구나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벤츠 앞부분은 못 본 것 같더군요. 제가 거의 벤츠 본네트 부분만 망치로 두드려 그랬는지 몰라도요. 측면에서 슬쩍 보고 들어온 모양이라 아마 마티즈의 옆면이 긁히고 푹 들어간 것만 봤던 모양이죠. 엄마, 앞으로 우리 주차장 하나 더 만들면 안 돼? 나 또 공영 주차장에 세웠어. 아휴, 멀다 멀어. 시동생은 투덜거리면서 자기 아내한테 갔어요. 동서는 여전히 제가 무서운지 제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시동생이 가서 손을 잡으니까 갑자기 확 울면서 시동생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왜 그래? 당황한 시동생이 허둥거렸고
동서는 앞뒤 없이 더듬거리며 말을 털어놨어요. 요지인즉슨 제가 망치를 휘둘러서 벤츠를 부쉈다 이거죠. 하지만 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동생은 놀라서 자기 아내를 진정시키다가 제 눈치를 봤어요. 아마도 그때 제 표정이 정말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길 제가 너무너무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당장 무슨 일이라도 날 것 같았대요. 시동생도 제 심기 불편함을 눈치챈 건지 멈칫거리다가 저한테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동서만 달리기 바쁘더라고요. 차 부서진 거 전적으로 둘째 잘못이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을 보태셨어요. 동서는 그 말을 듣고서 더 서러운지 마구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별로 그 말을 거둘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옆에서 제가 벤츠 부수는 걸 지켜본 시아버지도 뭔가 위축돼서 말을 못하더군요. 결국 시동생과 동서는 벤츠에 대한 수리비라든가 어쩌고 하는 것을 전혀 말하지 못했어요. 제가 무섭게 지켜보니까 마티즈 수리비는 벤츠 수리비하고 상교하자고 어쩌고 하는 걸 듣긴 했지만요. 나중에 남편이 좀 늦게 왔을 때 시동생이랑 동서는 황급하게 도망나가듯이 시댁을 빠져나갔어요. 쟤들 왜 저래? 왜 나한테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나가? 남편이 어리둥절하게 물었는데 전 별로 대답해주고 싶지도 않았어요. 우리 마티즈 망가졌어. 뭐? 왜? 동서가 벤츠로 박아서. 그래놓고 자긴 잘못 없고 우리 차 똥차라길래 내가 벤츠도 똥차 만들어줬어. 저는 코웃음을 쳤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긴 웃겨서 저도 풋 웃어버렸지만요. 남편은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멍 때리는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나저나 쟤네 이제 큰일 났다. 왜요? 시어머니 말씀이 좀 의아해서 제가 여쭈었어요. 사실 벤츠가 고장나긴 했지만 저렇게 돈을 잘 버는 집에서야 어차피 벤츠 수리 금방 하거나 아니면 차를 바꾸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것인데 쟤들 진짜로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네? 아휴, 사실 쟤네들 재정 사정은 나만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셨어요. 쟤네 사업을 해서 잠깐씩 큰돈 만지는 건 사실인데 여전히 별로 그렇게 부유한 편 아니야. 하지만 지금 그렇게 아파트 큰 거에 외제차도 2대나 굴리고. 그 아파트 걔네 거 아니다. 심지어 전세도 아니야. 네? 전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씀에 눈을 크게 떴어요. 시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하셨죠. 아휴, 정말이다. 월세로 월에 몇백씩을 내놓으면서 그 아파트 살더구나. 차도 마찬가지야. 어디서 중고차 매장 가서 그 외제차들을 사왔다고 했어. 아휴, 정말이지. 어디 가서 쫄리고 싶지 않다고. 사업하는 사람은 가오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 꼴을 하고 다니더구나. 에휴, 얼마나 안심하든지. 어머 세상에. 너희들은 이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해. 걔들이 나한테 돈 빌리느라 재정 상태가 타는한 거였거든. 아휴, 나만 알고 있겠다고 했는데 너희들도 이제 알긴 해야겠다. 앞으로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걔들 사정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건 알고 있어야 너희가 좀 더 쉽게 대처가 될 테니까. 아니 세상에, 그렇게 감쪽같이 속여온 거예요?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을 텐데 그냥 타고나길 잘난 척하는 걸 좋아하게 태어난 애들이라 일이 그렇게 된 것 같았다. 하여간 어떻게 봐도 한심한 건 마찬가지지 뭐. 저도 가만 생각해보니 그제야 여러 가지가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항상 비싼 선물 사오는 시동생 내외를 너무너무 못마땅해 하셨던 것도, 실속이 낸 선물을 사오라고 하셨던 것도요. 뻔히 재정 상태를 아는데 저런 식으로 행동하니 얼마나 짜증나셨겠어요. 충분히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더군요. 게다가 애 옷까지도 그렇게 쓸데없이 비싼 걸 살피니. 하지만 카톡 프로필 같은 곳에는 정말 엄청 비싸고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사진도 많던데요? 그거 다 아주 피나게 돈 모아서 하는 거였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돈 빌려줄 때 다 하나씩 물어봤어. 어떤 건 지네 친구네한테 빌붙어서 가고 다른 사람 차에 앉은 채로 마치 제 것처럼 사진 찍고 그래서 올린 거라더라. 애명품 옷도 빌붙어서 달라고 구걸해서 입히고. 에휴, 대체 무슨 소린지 난 모르겠다, 야.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결국 화를 내셨어요. 저 역시도 황당했고 옆에서 듣던 남편과 시아버지 역시 당황스러워했죠. 그 이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시동생 내외는 벤츠를 폐차한 뒤 더 이상 외제차를 새로 구입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다녔어요. 동서는 걸어다니기 싫다면서 시동생이 볼보를 몰고 나오기도 했지만 시동생은 자기가 사업하는 사람인데 뚜벅이로 다니면 그게 무슨 가오가 사냐면서 동서가 볼보 끌고 나가는 걸 지독하게 싫어했어요. 그러면서부터 둘은 거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죠. 대체 누가 더 어떻게 더 잘못인지 옆에서 봐도 모를 정도의 막상막하더군요. 결국 두 사람은 더 이상 길게 살지 못하고 별거하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이혼까지는 안 갔는데 별거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서로 안 본 지가 벌써 오래 지나서 과연 재결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이는 동서가 데려갔는데 시동생은 아내와 아이가 모두 한꺼번에 사라지니까 이제 술만 마시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참, 그러게 애초에 남의 차 똥차라고 놀리지만 않았어도 제가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았을 거고 순식간에 눈이 돌아서 벤츠를 망치로 부수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랬다면 동서와 시동생 사이가 저렇게 멀어질 일도 없었을 거고요. 세상 일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랍니다. 여러분도 평상시에 언제나 조심하세요. 일은 어디서 어떻게 커질지 정말 알 수 없으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재미있으셨다면 좋겠습니다.